돈 한 푼 없이 돈을 버는 남자. 17세기까지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은 화폐 자체였다. 금, 은, 청동, 구리로 된 화폐들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녔다. 사람들은 금속을 채굴하여 동전을 주조했고 이 모든 작업을 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종이를 화폐로 사용하면 금전과 시간에 제약이 없었다. 종이에 일정한 가치를 명시하고 서명만 하면 되므로 이보다 더 간단할 순 없었다. 이런 돈을 명목화폐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폐는 누군가가 이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지폐를 받은 사람이 지폐의 가치를 신뢰해야 비로소 돈이 된다. 즉 신뢰를 잃는 순간 한낱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700년대 프랑스에는 종이화폐의 발행을 주도한 장본인이자 인플레이션의 대서사시를 쓴 주인공이 있었다. 돈 한 푼 없이 돈 버는 법을 발견한 사람, 존 로다. 최초의 지폐 발행은행 설립, 거대한 붕괴의 서막. 존 로는 대출과 통화량을 늘리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1715년 프랑스로 건너간 그는 빈털터리가 된 프랑스 국왕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했다. 존 로에 의해 1716년부터 시작된 총 4막의 대서사시는 5년 동안 계속됐고 1720년에서야 막을 내렸다. 제1막은 1716년에 존 로가 프랑스 국왕으로부터 은행 설립 허가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이 은행이 바로 최초의 지폐 발행 은행 뱅크 제너럴이다. 뱅크 제너럴은 고객에게 대출을 승인하고 예금을 받고 은행권을 발행했다. 존 로는 일반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으로 국가의 부채를 상환했다. 국가 부채의 일부를 은행에서 인수하고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이 담보가 된 것이다. 은행에서는 시민들에게 언제든 이 은행권의 가치만큼 은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물론 은행은 그만큼의 자금력이 없었고 약속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꼼수였다. 그는 은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와 은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않는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행권을 찍어낼 수 있다. 고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행권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주기만 하면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금융 및 화폐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718년 뱅크 제너럴은 뱅크 로얄로 승격되는 동시에 국영화되었다. 드디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조폐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제2막. 제2막은 1717년 존 로가 서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식민지의 자원을 개발하고 약탈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었던 서인도 회사는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자본을 축적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했고 수익이 보장되는 주식이라며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장했다. 사람들은 서로 주식을 사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이 돈으로 국가의 부채를 지불할 수도 있고 지금껏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국가와 서인도 회사 간의 모종의 사업 진행 방식은 이랬다. 국가는 서인도 회사에 식민지, 흡연자, 납세자를 착취할 수 있는 권리를 팔고 서인도 회사는 그 대가로 채무를 변제해 주었다. 결국 국가는 향후 수입원을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에게 팔아넘기고 시민들이 이 주식을 사들인 꼴이었다. 물론 시민들은 로의 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로 주식을 매수했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제3막. 존 로가 재무장관이 되면서 서인도 회사와 은행이 합병됐다. 이렇게 탄생한 새 회사는 국가부채관리기관이 되었다.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돈과 주식을 끌어들였다. 국가의 부채를 이 회사에서 전부 떠안은 셈이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의 부채를 회사의 주식과 맞바꾸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무엇으로 사들였을까? 물론 존 로의 은행에서 열심히 찍어낸 돈으로 지불했다. 이 계획의 마지막 수순은 금과 은을 지불수단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었다. 국가의 부채는 주식과 지폐로 전환되면서 프랑스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제3막, 이제 존 로의 대서사시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몰락의 첫 번째 신호는 은행권에서 나타났다. 금과 은, 값어치 있는 천연자원 등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 약속했던 식민지는 질퍽하고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야생의 불모지였다. 이런 곳에서 부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존 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대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어떻게 돌려준단 말인가? 다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었다. 언뜻 보기엔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게임이었다. 프랑스의 마지막 왕 루이 필리프의 아내가 쓴 편지 구절에는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지금 프랑스에는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100만 단위가 아니면 얘기도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재물의 신이 파리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프랑스 시민들은 과열된 주식의 가치, 부를 가져다 주지 않는 식민지의 실상, 은행권의 가치, 은행의 안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시민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자 현금이 부족해진 중앙은행은 지폐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웠다. 그러자 경기는 과열되고 물가는 상승했다. 1717년과 1720년 사이 연 인플레이션율은 26%에 이르렀다. 물가뿐만 아니라 주가도 폭등했다. 거액을 잃은 프랑스인들은 분노를 표출할 방법을 찾았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존 로는 은행과 무역회사가 파산하자 몸을 피해 벨기에를 거쳐 베네치아로 도주했다. 존 로의 대서사를 겪고 난 프랑스는 1720년 10월 금과 은을 다시 지불수단으로 돌려놓았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선구자 볼테르가 지적하듯 지폐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졌다. 지폐의 내재 가치는 제로에 가까웠다. 6세기 중국의 비전, 17세기 스웨덴에 도입된 지폐, 18세기에 사용된 여타의 지폐들은 금, 은, 동을 본위로 했고 이 지폐들은 명목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명목가치와 실질가치가 일치하는 화폐였다. 반면 존 로가 발행한 은행권은 액면가치와 실질가치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 지폐의 담보가치는 약속, 믿음, 평판, 희망뿐이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화폐를 위험화폐라고 한다. 이러한 화폐는 보장가치가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내재가치만 남는다.